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틱톡에서는 K김밥 챌린지가 폭발적으로 유행하고 젊은이들이 차이나타운까지 가서 김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을 설계한 마크 앨리슨 본인도 당황했어요. 자신의 딸이 몰래 김밥 도시락을 싸가는 걸 목격한 거죠. 한국을 싫어했던 그가 김 한 장을 맛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장의 김이 어떻게 국경과 편견의 벽을 허물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크 앨리슨입니다. 56살로 미국 농무부에서 25년간 일해온 수산정책 전문가죠. 지금은 무역관세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 DC 연방건물 13층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표지에는 한국산 김 수입 현황 및 관세 정책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그 글자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고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고든 부국장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의실 안 8명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한국산 김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고든이 중국이나 일본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한국만 타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데이터상 한국산 김이 미국 시장 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싸구려 아시아 제품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특히 한국이 가장 교활하게 정부 지원을 받아 덤핑을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신념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 보호무역이 애국이고 미국 산업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음식은 문화가 아니라 산업이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농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김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미국 수산업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발표했어요. 김은 신뢰할 만한 식품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대안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전 그분이 흘리신 눈물을 이제야 씻어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제가 방금 발표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딸 클라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뉴스를 봤다며 김관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김 먹어본 적 있어?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안 먹어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운전을 멈췄어요. 딸의 질문이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산 김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지면 우리 김농장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버지는 김농장에서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꿈을 되찾아드리겠다고. 한국산 김 따위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의로움으로 가득했어요.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막으려 했던 게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5천년의 철학과 정성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작은 검은 종이 한 장이 곧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 조스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국산 김을 매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고든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앨리슨, 자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한국산 김 매출이 40%나 떨어졌다고 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산 김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일 뿐입니다. 곧 적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한 주부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김이 없으면 아이들이 도시락을 안 싸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브랜드는 맛이 없다면서요. 카메라가 돌아서자 슈퍼마켓 김 코너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김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일본산과 중국산 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수요일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심코 소셜미디어를 열어봤어요. 틱톡에서 젊은 아이들이 냉동김밥을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영상을 클릭해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냉동김밥을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밥 타임이라고, 이거 없으면 진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댓글창에는 어디서 사냐, 품절이에요, 같은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다른 영상도 봤어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김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김이 최고라며 진짜 바삭바삭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특별한 무언가를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목요일 오전, 농무부 내부 회의가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김 대체재로 판매되는 일본산, 중국산 김의 매출 증가폭이 예상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아예 김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고든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다고, 김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김으로 대체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는 걸까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농무부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직접 김 코너를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한국산 김자리는 비어 있었고 몇몇 손님들이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본산 김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저는 그 남성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서글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클라라가 부엌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김이 한국산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클라라에게 물어보니 일본산이라고 했어요. 한국산은 이제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맛을 물어보니 망설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긴 한데 뭔가 다르다고, 질감이 좀 딱딱하고 향도 약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요즘 김밥 잘 안 싸요. 예전처럼 맛이 안 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걸 제가 막아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늦게 서재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다시 그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 김산업 현황 자료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숫자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김양식 기술 특허 보유량 세계 1위, 친환경 양식 기법 도입률 90%,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김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정의로운 정책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관세 정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냉동김밥 조리법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사무실에서 소셜미디어 트렌드 보고서를 받았어요. K김밥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200만 건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냉동김밥을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서 먹는 영상들이 바이럴을 타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세로 막아놓았는데 오히려 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거잖아요. 이상했어요. 보통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점심시간, 저는 농무부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고 다른 직원이 언니가 차이나타운 한국마트에서 사왔다고 답했어요. 저는 그들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김을 구하기 위해 차이나타운까지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금지된 물건을 구하듯이 말이에요. 그날 오후, 고든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화제성은 더 커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클라라가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김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나눠줬다고 했어요. 친구 사라가 혼혈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김을 많이 사놨대요. 관세 때문에 비싸질 거 알고 미리 사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관세 정책을 예상하고 미리 사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딸 친구가 말이에요.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틱톡 스타라고 김밥 만드는 영상으로 팔로워가 1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K김밥 챌린지도 사라가 시작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막으려던 한국 김이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것도 제 딸의 친구 손을 통해서 말이에요. 클라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사라가 아빠가 관세 정책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면 어떨지 몰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저 때문에 친구 앞에서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틱톡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김밥 관련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젊은 아이들이 냉동김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해서 먹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대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김밥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김이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김 그리워요. 언제 다시 살 수 있죠? 같은 글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한 요리사가 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김을 양식하기 시작한 게 400년 전이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바다에서 자라는 김이 얼마나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지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 김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단순히 값싸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품질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는 걸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산 김 수입 관세 부과 이후 역설적으로 김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급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푸드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막으려던 것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거잖아요. 마치 금지된 과일이 더 달콤해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강물이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의 바다, 김이 자라는 그 푸른 바다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 김은 어떤 맛일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막으려 했던 검은 종이 한 장이 이미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관세 정책 시행 2달째,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식품안전청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화요일 오전,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수입 김류 안전성 비교 분석 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한국산 김에서 문제가 발견되길 기대했거든요. 그래야 제 정책이 정당화될 테니까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산 김이 일본산, 중국산보다 모든 안전 기준에서 우수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금속 검출량은 절반 수준이고 세균 수치는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영양 성분까지 더 높았어요. 이게 맞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산 김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담당 연구원이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손에 작은 포장지를 들고 있었어요. 앨리슨 씨, 혹시 한국산 김 드셔보실래요? 검사용으로 가져온 샘플인데 정말 놀라운 품질이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보고서로만 확인하겠어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일본산이나 중국산과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연구원이 포장지를 뜯더니 김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지만 햇빛에 비치니까 초록빛이 돌았어요. 향긋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 연구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책 담당자가 직접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산 김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아예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연구원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한 입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얇고 가벼웠어요. 입에 넣는 순간 바삭한 질감과 함께 짠맛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깊고 복잡한 맛이었거든요. 바다의 미네랄 향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갔던 그날 말이에요. 어떠세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거든요. 아니, 맛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괜찮네요. 저는 애써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연구원이 웃으며 포장지를 정리했어요. 한국 김양식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400년 전통의 최신 과학 기술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맛도 좋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으려 했던 게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날 오후, 저는 계속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입안에 남아있는 바다 향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국산 김을 그렇게 찾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김 코너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일본산과 중국산 김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왠지 아까 먹었던 그 김과는 다를 것 같았어요. 한 중년 여성이 김들을 하나씩 집어들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빈손으로 돌아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찔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기분이 이상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산 김을 먹어봤어. 클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뭔가 달랐어요. 김 한 장이 제 생각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했던 한국 제품이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이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니 왜인지 바다가 생각났어요. 한국의 바다, 김이 자라는 그 깨끗한 바다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곳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라라가 김으로 만든 도시락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거였어요. 문제는 그 사진이 바이럴을 탔다는 거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들려온 뉴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세 정책 담당자의 딸이 한국산 김으로 도시락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클라라의 인스타그램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아빠는 김을 막는데 딸은 김을 먹는다는 식의 아이러니한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고든이 다가왔습니다. 딸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정책 때문에 딸까지 구설수에 오른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올린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빠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클라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라 옆에 앉으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빠가 복잡하게 만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정말 김이 나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 직접 먹어본 그 김의 맛이 떠올랐거든요. 깨끗하고 향긋했던 그 맛 말이에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클라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잠시 후 작은 도시락을 들고 돌아와서는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김밥이 들어있었어요. 클라라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김은 윤기가 나고 깔끔하게 말려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여러 가지 맛이 조화롭게 퍼졌어요. 김의 바삭함, 밥의 부드러움, 그리고 속재료들의 신선함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김이었어요. 단순히 싸는 역할이 아니라 전체 맛의 중심이 되고 있었거든요. 어떠냐고 묻는 클라라에게 솔직하게 맛있다고 말했어요.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사라가 가르쳐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김을 살짝 구워서 기름을 발라주면 더 맛있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김밥을 먹었어요. 하나, 둘, 어느새 3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면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냐고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싸준 걸 먹다가 나중에는 직접 만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빠한테 말 안 했냐고 묻자
클라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싫어할까 봐서 한국 음식이라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편견 때문에 딸이 좋아하는 걸 숨겨야 했다니요. 그날 밤 저는 클라라 방에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그냥 맡기만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클라라가 아빠도 김밥을 좋아하게 됐냐고 물었고, 저는 그런 것 같다고, 내가 만든 건 정말 맛있었다고 답했어요. 클라라가 활짝 웃으며 내일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했어요. 딸과 함께 김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막으려 했던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클라라에게 김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친구와의 우정이고 안정감이었던 거예요. 관세 정책 시행 석 달째, 미국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공청회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산 김 수입 제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의회 청문회장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젊은 소비자들까지. 제가 앞자리에 앉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소비자 대표들이 발언했어요. 한국산 김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 대체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 젊은 세대의 문화적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정리하며 반박 논리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미국 수산업 보호, 국가 안보, 공정거래 같은 키워드들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 11시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정한수라는 한국인이었어요. 푸른물산 대표라고 소개됐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이었어요. 정한수가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김 수출업에 종사해왔다고, IMF 외환위기 때 아버지의 김 공장이 문을 닫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품질 좋은 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아버지의 실패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정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김산업이 단순한 수출업이 아니라는 것, 400년 전통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양식법,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김을 키우는 어민들의 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은 바다에서 시작돼 가족 식탁으로 도착합니다. 정한수가 말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맛있는 식문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전 클라라와 함께 먹었던 김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과 정성 말이에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한 발언을 시작했어요. 미국 수산업 보호의 중요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가 이익 우선 원칙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어색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논리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거든요. 정한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후라서 더욱 그랬어요. 청중들의 표정을 보니 제 말에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정의로운 걸까? 아니면 그냥 오만한 독선일까? 점심시간, 저는 복도에서 정한수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슨 씨. 오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적대적인 분위기를 예상했는데
정한수는 오히려 따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피해를 끼쳤네요. 정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김을 먹는 사람보다 만든 사람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을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준비한 마무리 발언이 있었지만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숫자만 봤지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클라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한수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분 말씀을 들으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예전보다 마음이 열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청회 일주일 후 미국 정부는 한국산 김에 대한 관세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직접 브리핑해야 했어요. 월요일 오전 농무부 브리핑룸에 다시 섰을 때의 기분은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승리감과 확신으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복잡하고 무거웠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산 김에 부과했던 25% 관세를 즉시 철회한다고 발표합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철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준비한 답변이 있었지만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품질 우수성을 재검토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식문화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고든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앨리슨, 자네 정신이 나갔나? 우리가 3개월 동안 쌓아온 게 뭔데?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이긴 줄 알았지만 진 건 우리였어요. 고든, 무슨 소리야? 미국 산업을 지키는 게 우리 일이잖아. 미국 산업을 지키는 건 맞지만 좋은 것을 막는 건 아니죠. 고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한국인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세뇌가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편견으로 판단해왔다는 걸 말이에요. 고든과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지만 이제는 가는 길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뉴스를 봤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한 김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한수였어요. 관세 철회 소식을 듣고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앨리슨 씨,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편견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한수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공장 견학 오시지 않겠어요?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맛있는 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니 클라라가 부엌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김밥이 아니라 김으로 싼 주먹밥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사라가 가르쳐준 한국식 주먹밥이에요.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는
이걸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먹밥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김의 고소함과 밥의 담백함이 어우러지면서 마음이 포근해졌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어요. 맛있어.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클라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아빠가 김을 먹어줄 차례예요. 그 말에 저는 뭉클해졌어요. 딸이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생각하니까요. 제 편견 때문에 좋아하는 음식을 숨겨야 했던 딸 말이에요. 저는 주먹밥을 다 먹고 클라라를 안아줬어요.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함께 나누자.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김양식 역사, 한국의 바다, 전통 음식 문화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짜 관심이 생겼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한국 바다 사진들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요. 깨끗한 바다에서 자라는 김들, 정성스럽게 양식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어요. 제가 막으려 했던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겠구나. 정한수 씨도, 김을 키우는 어민들도, 그리고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도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제가 만들려 했던 장벽 위에 김은 조용히 다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관세 철회 한 달 후, 저는 정한수의 초대를 받아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한수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차를 타고 김 양식장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깔끔한 도로, 푸른 산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김양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에 검은 줄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배를 타고 양식장 가까이 가보니 더 놀라웠어요. 물속에서 자라는 김들이 물결에 따라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초록빛으로 반짝이더라고요. 김을 기르는 어민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김이 맛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맛있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기뻐하시며 정성스럽게 기른 김이라고 바다가 건강해야 김도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돈벌이로 김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김가공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김을 깨끗하게 씻고 말리고 포장하는 과정을 직접 봤어요. 모든 과정이 정말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고 하니까 정한수가 김은 바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라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녁에는 정한수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부인이 직접 차린 한국식 저녁상이 정말 푸짐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물론 김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바다에서 건진 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장 집어서 입에 넣으니 정말 신선했어요. 바다 향이 진하게 나면서도 전혀 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김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정한수가 김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상이라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 엄마가 구워주신 김 그런 추억들이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클라라가 생각났어요. 김밥을 만들며 웃던 딸의 모습 말이에요. 저녁 식사 후 정한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한수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고 말했고
저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김이 우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김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지만 결국 김 덕분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클라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클라라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예전의 아빠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들려 했던 장벽들 위에 김은 조용히 다리를 놓고 있었구나. 음식이라는 언어로, 문화라는 다리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힘은 막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데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음식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다리를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